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1900 해방 이후, 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또 민주주의를 모두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이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만 이룩하는 것도 어렵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성공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현대사에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숙이 되었고 정착이 되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에 초대 대통령은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였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이승만이 처음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이승만이 독립운동에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독립운동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분은 1교시에 말했던 백범김구의 역할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승만의 위상, 특히 미국의 협조를 이끌 수 있었던 이승만의 입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이승만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 그 프린스턴 대학 이런 곳을 통해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부 쌤들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승만 박사, 이 박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 박사, 이승만 박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독립운동가로서의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니면 조선을 사랑하는 이런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몰두했습니다. 즉 장기 집권을 하겠다. 즉 내가 대통령을 계속 오랫동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오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 3.15 부정선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선거 과정에서 공평하게 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개입이 되고 또 개표 과정의 부정 그래서 그 3.15 선거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 불만이 터져 나온 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사실 대학생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4.19 혁명이 진행되었지만 나중에는 규모가 커져서 일반 시민들도 그 4.19 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아주 대규모의 이제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4.19 혁명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꽃을 피웠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4.19 혁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저항을 직면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즉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고향이라고, 제2의 고향이라고 또 일컬어질 수 있는 미국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 시간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수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어에도 되게 능수능란했고, 또한 미국에 대한 각 다양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잘 이용해서 대한민국 외교를, 특히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6.25라는 아주 큰 전쟁을 경험한 상황에서도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점수, 즉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에 못지않게 아주 많은 잘못을 했죠.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부정선거, 물론 이런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이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단점이죠. 어쨌든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4.19 혁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 달 있다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이 미완의 혁명, 즉 완성되지 못한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19 혁명이 잘 정리가 돼서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었으면 다행이지만 한 달 있다가 바로 당시 군인들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대장으로 했던 군사 쿠데타 5.16 혁명이 발생하면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고문, 박해 이런 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자로 아주 참혹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는 것은 너무 구구절절한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간첩 조작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특히 아주 교육을 받고 유학생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동백립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못지않게 사실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 예를 들어서 어부들,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이제 잡아와 이제 정부에서 막 고문을 하고 해서 강제로 이제 고문을 가해서 강제로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울릉도 어부 간첩 조작당 사건이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워낙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부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분들 이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 경찰이나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강제로 막 고문을 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사형을 선고하고 막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최근에 많이 발굴이 돼서 그분들의 무죄가 입증이 되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도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게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워낙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하나의 우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이승만보다 훨씬 더 논쟁적인 인물이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따님이었던 박근혜 박근혜도 이제 박근혜 씨도 이제 대통령을 이제 역임하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 현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측면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수업을 하겠지만 또 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수한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핍박,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수업을 쭉 계속 진행을 하면 사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데 다행히 한 번의 기회는 있었었죠. 뭐 그게 이제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하나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전두환이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했던 군사 쿠데타입니다. 당시 육사 1기였던 신군부, 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정동에서 암살한 서거당한 지 한 2달 이후의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특히 당시 그 육사 1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계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특히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들에 의한 무지막지한 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극단적으로 발생했던 게 바로 강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강주 지역인 거죠. 강주 지역이 이렇게 처절하게 핍박을 받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왜 그럼 강주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난 지 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누가 사격을 명령했는지 뭐 이런 게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은 강주에서 발생한 이유 중에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강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대중 야당 인사였던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김대중 야당 대표가 강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즉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점, 즉 강주가 김대중이라는 야당 지도자의 후견인 같은 지역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거고, 두 번째는 당시 신군부의 상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 출신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출신인데 당시 신군부의 넘버원이었던 전두환, 뭐 다음에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다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자기 고향과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폭력 진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강주 지역이 그렇게 처절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잔인한 사진도 많고 최근에도 계속 이제 그 관련된 사진이 발굴이 되고 관련된 사건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왜곡을 하려고 5.18에 대해서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아주 비난하는, 정말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좀 옳지 못한 생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히 한국 1960년대 4.19 혁명, 그리고 5.18 혁명,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등 다양한 민주주의 운동, 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던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한 5분 남짓하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시청하시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You see them bloom for me and for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s, the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압축된 영상을 한번 시청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측면 말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대만은 정말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특히 경제 성장을 크게 이룩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6.25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룩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좀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했을 때 그 아베 정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후진적인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90년대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자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슨 휴대폰을 하면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이런 걸 평가를 받았지만, 요즘에 일본 휴대폰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휴대폰이 그만큼 전 세계 소비자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휴대폰이 일본 시장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20년 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자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아이와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러한 경제 성장을 쭉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못지않게 민주주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경우는 일본 또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또 대만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몇몇 나라를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으로 지금까지 돋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원도 없습니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거죠. 뭐 석탄도 일부 지역에 나오긴 하고 있지만 사실 수입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그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정말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인데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테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소위 잘 나가는 나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가 이제 사실상 박정희라는 인물의 역할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에 있어서 박정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도로 그 박정희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할 게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을 하는데 박정희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극단의 주장을 저희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0년 가까운 장기 집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이룩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박정희는 한 게 없어라고 이렇게 그리고 반면에 박정희가 다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또 노동자에 대한 핍박,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을 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을 발생하게 되고 사실 그때 안 좋은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박정희 시절에 잘못된 유산이 지금까지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박정희가 시절의 경제 성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시절에 하학 중심,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포스코가 건설이 됩니다. 전 세계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자동차, 그리고 무슨 큰 아파트를 지을 때 항상 들어가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철입니다. 제철. 근데 그런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철업을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제철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기업이 일본의 신일본제철이었는데 그 나라에 많은 무슨 견제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박정희 시절에 포스코, 지금은 당시는 포항제철이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라는데 제철소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걸 다 극복을 하고 포항제철이라는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밑거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 역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좋든 나쁘든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측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경제성장이라는 측면,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이어지면서 이룩한 경제성장의 일정 부분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포항제철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포항제철은 지금은 조금 침체기를 들었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이 좋은 제철을 철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체입니다. 이런 포스코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사실 산업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즉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도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도 있고 쉽게 말하면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까 도로를 뚫는 게 어렵진 않지만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큰 부담이었습니다. 막대한 돈도 필요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도 없는 상태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품에 생산된 물품이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건설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고속도로였다라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가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밑받침이 첫 걸음을 두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에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품 수송이 원활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이동도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관한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교통 정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막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50분, 부산까지 6시간 50분이 걸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다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뛰어난 저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선출 또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또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은 축구선수 메시의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 그룹의 선발 또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는 경제 성장도 후퇴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 사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이룩했고 민주주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약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동이나 이런 데 빠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이상한 나라, 정말 잘못된 나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즉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 또는 자기 일에 대한 애착 등 모범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 정말 삼류국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시청하시고 짧게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에 대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시청하시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은 파괴되었고 울창했던 산림은 사막화가 되어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가혹하고 내일이라는 섣부른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의 전투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갔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룹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왜 그리 서둘러? $10,000를 달성한 지 12년 만에 $20,000를 돌파했습니다. 또 수출 세계의 찬사와 이목을 받으며 가혹한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의 DNA에 담긴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전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독립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바로 세계의 감동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입니다. 광복 70년,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대적 과제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명인 완전한 광복.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준비하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임을. 분단 70년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광복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룩한 아주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